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공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토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오늘 주제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임용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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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두 분의 조합이 참 좋아요라고 얘기하면 다 모든 조합이 다 좋지만 서비스 멘트로 네, 그렇죠. 하시겠지. 반갑습니다. 유독. 가장 편안한 우리의 시작을 함께 하셨던 두 분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나중에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거 치사하게 삐지지 마세요. 그래요. 남자들은 삐진다는 말에 약해. 약간 그게 하나의 원래 남자가 네. 더 잘 삐져. 네. 근데 밖에서 삐진다는 말에 굉장히 충격을 그렇죠, 받아. 그렇죠. 자존심을 상해하는군요. 맞아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팁을 얻어가실 수 있을지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지. 근데 사실 유럽도 휴양지예요. 아니 그리고 너무 많아요. 그렇죠. 휴양지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많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에서도 전투들이 많이 어디? 일어나고 괌사이판. 감사합니다. 두 번째 힌트에서 이미 답 나왔네요. 헥소고지. 헥소고지? 멜 깁슨이 감독을 한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 글쎄 만약에 전쟁사에 요만큼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이거는 뭐 확실해. 저 전쟁사에 이만큼 관심 있는데 저 모르는데요? 그래요? 큰일 났네. 전쟁 영화의 주인공이 총을 안 쏜 몇 안 되는 영화 중에 하나죠. 그렇죠. 저는 총은 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역할은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에 하나인 오키나와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오키나와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일단 오키나와란 어떤 곳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오키나와는 원래는 일본이 아니었어요. 류쿠 왕국이라고 독립된 국가였죠. 이것이 류쿠 제도라고 섬이 한 140여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오키나와 섬이 이제 중심지입니다. 근데 오키나와 섬이 재밌는 게 남북이 한 96.5km. 근데 엄청 가늘어요. 중간에 폭이 제일 좁은 것이 3.2km. 야. 3.2km면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 이건 달려서도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렇죠. 예. 근데 가장 넓은 것은 한 30km 정도 된다는데 대부분이 한 12km 정도예요. 길쭉하고 끝에만 이렇게 약간 두껍습니다. 이곳의 중심지는 나하고 슈리라는 곳인데 좀 넓은 곳에 있습니다. 남쪽에 가장 넓은 쪽에 있어서 섬이 북쪽과 남쪽 섬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남쪽 섬이 중심지예요. 옛날엔 이걸 우리나라 기록에는 유구국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부터 교류한 기록이 있는데 제 생각엔 옛날부터 교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이 이제 우리하고 관계가 재밌는 게 원래 이상하게 우리는 외구하고는 이제 많이 싸우는데 류쿠하고는 이상하게 좀 이렇게 좋게 나와요. 포로를 돌려줬대. 그러니까 포로를 돌려줬다는 건 채 갔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채 갈 때는 다 외구라고 나오고요. 돌려줄 때는 류쿠에서 돌려줬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까 류쿠국하고는 항상 기록엔 좋은 기록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도 해적이 엄청 유명했던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15세기쯤에 류쿠 왕국이 통일을 해서 우리나라 기록에 이제 중산왕이라고 나오고 여기가 하여간 교류도 많이 하고 남방에서 오는 산물들이 있잖아요. 후추 같은 거 들어오는 그런 산물들도 류쿠 거쳐서 들어오고요. 우리하고 제일 사이가 좋았을 때는 배가 이 해양용, 대양에 나가는 배는 설계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외구랑 싸우면서 선박을 개량해야겠다라는 시도를 하는데 그때 일본 사람이 일본하고 싸울 배를 만들어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유쿠 장인들을 불러다가 이제 배를 건조를 하는데 이제 우리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판옥선, 거북선으로 가서 관계가 끊어지지만 만약에 그때 그 배를 계속 썼으면 이게 또 이제 우리 뭐가 많이 바뀌었겠죠. 그런데 이제 류쿠가 임진왜란 때 조선 파병을 거부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1609년에 사츠마번이 이제 사실은 다 짠 건데 사츠마 시켜서 들어가서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때 사실상 점령을 했는데
육후 왕국을 써먹어야 되니까 외부에는 육후국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다가 1879년에 완전히 합병해서 오키나와 현으로 삼았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오키나와에서 일본서 독립하자는 얘기 살짝 있긴 네. 해요. 예. 그런 운동하는 네,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 뭐 마치 오키나와가 당연한 일본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때 시절만 해도 100년 조금 전인데 완전히 다른 국가였고 그리고 오키나와 전투가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우린 일본 국민이야라는 마인드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 예. 사실은 이 같은 일본이라는 이 국민성을 가진 지는 정말 얼마 안 되는 예. 또 오키나와가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곳입니다. 네.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오키나와 전투가 끝나고 6.25가 또 벌어졌죠. 그 이후에는 계속 미군이 오키나와에 주둔을 해요. 게다가 일본 내에 주둔하는 기지 중에 가장 큰 기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또 좀 재미난 부대들을 살펴보면 베트남 전쟁 당시에 베트남하고 좀 비슷한 데가 사실 오키나와니까 미 해병 중에 포스 리콘이라는 부대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오키나와에서 파병 훈련을 하고 그리고선 베트남에 투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잘 아는 네이비 실이라는 미국 최고의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최고 중에 하나인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다른 특수부대 화날까 봐. 예. 근데 그럴 때는 예. 삐진다고 이렇게 예. 다른 특수부대 삐지지 마십시오. 예. 그런데 베트남전이 한창일 당시에는 부대 창설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뭐 미 해병대보다 자신들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때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포스 리콘 교관에게 오키나와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베트남전에 초창기 병력들은 파병이 됐다고 하고요. 또 우리 군과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이 병력들하고 연합훈련을 자주 하는데 그 중에 부대 하나가 제일 특수전 그룹이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훈련 올 때 뭘 좀 특이한 걸 가져와요. 많은 분들이 뭐 소총이냐 뭐 기관총이냐 이러실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독사로 만들어진 술입니다. 그 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파트너 부대랑 연합훈련을 하고 훈련 끝나기 전날 만찬을 하는데 만찬 자리에서 그 술을 따고 우리 측 지휘관한테 이 뱀 머리를 당신이 이빨로 끊어야 된다. 그래서 지휘관들을 기겁하게 만드는 그런 장난을 좀 쳤었죠. 요새는 그런 일이 별로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오키나와의 그 메인 그 관광 상품 상점들 가면 독사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요. 그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전설 같은 얘기 중에 이제 두 개가 참별초가 제주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소탕이 되는데 생존자들이 오키나와로 갔다라는 그게 거의 요즘은 정설처럼 취급하고 있고 홍길동이 또 오키나와에 가서 왕이 됐다 이런 이제 전설을 낳은 이건 진짜 전설입니다. 근데 어쨌든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이제 미군은 이 오키나와를 정조준하면서 이제 진격을 하게 됐는데 이 태평양 전쟁 때의 상황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네. 1943년 5월에 연합군 수뇌부들이 모여서 일본을 굴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지 일본보다 봤더니 공군력이죠. 그래서 시작된 게 10월에 포모사 항공전이 벌어져요. 포모사는 지금으로 치면 대만이거든요. 그래서 현 대만과 오키나와의 경계에 있던 일본 항공 세력들을 타격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일본군이 여기서 약 300여 대의 항공기를 손실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필리핀을 지켜야 하는 필리핀 제1항공함대의 전투기들 100여 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실 필리핀에 전개되어 있는 일본 항공기가 100 몇십 대 수준이었기 때문에 100여 대를 잃었다는 건 상당수를 잃게 된 거죠. 그래서 필리핀 하늘이 비어버린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미국이 보니까 우리 한 2달 뒤에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들어가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특히 메가더의 예상보다 2달 정도 빠른 필리핀 탈환 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시작을 알린 게 1944년 10월에 벌어진 레이테만 해전이에요. 그래서 레이테만 해전에서 미국이 승전을 하고 루손섬 전투에서 역시 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다. 일본 본토를 공격할 다음 지점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
후보 군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네. 현재 대만인 포모사와 오키나와 그리고 큐슈 일본 본토로 연결되는 한 개의 선이었어요. 일본에게는 일본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쿠션, 그러니까 미군 병력을 낭비를 시키고 본토로 오기 전에 미군 전력을 깎아먹을 수 있는 방어 거점이 대만과 오키나와 분야 안 남아 있던 거죠. 미 참모총장의 결정은 두 곳 중에 오키나와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전투가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왜 근데 두 곳 중에 오키나와였을까요? 사실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이 처음 반격할 때부터 두 가지 의견이 대립했죠. 필리핀으로 갈 것이냐, 타이완으로 갈 것이냐. 근데 지금도 이게 싸워요. 말하기가 무서워. 이게 좋았다, 이게 좋았다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순수하게 군사 전략적인 면에서 보면 필리핀으로 가는 게 맞아요. 타이완에 들어가면 이게 또 늪이에요, 거기도. 근데 타이완으로 갔든 필리핀으로 갔든 무조건 오키나와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재미난 게 대만하고 그러니까 타이완하고 일본 본토까지 가는 거리가 같아요. 오키나와에서 큐슈까지 650km, 타이완까지 610km, 상해까지가 830km.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십자로예요. 이걸 잘 모르는 게 우리가 이 지도가 지구가 둥근데 이렇게 펼쳐놓잖아요. 네. 그래서 오키나와 위치가 되게 애매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게 그야말로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으로 오는 완벽한 십자로입니다. 그래서 오키나와는 반드시 들어갔어야 될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또 군사기지로 만들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네. 보통 섬은 비행장 만들기 좋은 섬이 별로 없어요. 비행장 만들기 좋은 섬은 또 방어하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산이 뺑 둘러싸고 있는데 가운데 딱 비행장 만들기 좋은 만큼 평야가 딱 있어요. 지금도 비행장이 3개인가 있지 아마? 그렇죠. 예, 그래서 있는 곳마다 비행장 아니면 골프장이야. 그리고 태평양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배를 댈 수 있는 곳인데 항구 만들기 좋은 데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2개만 있어요. 나카스코만이라는 데와 긴만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수심이 깊어서 군함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화물선들은 홀수선이 얕아요. 그렇지만 군함은 2배, 3배가 깊습니다. 완전 뾰족하거든요. 그래서 군함이 들어올 항구가 진짜 만들기 어려워요. 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키나와는 비행기와 군함이 들어올 선 적지이면서 산들이 고기를 막아주고 있어서 방어하기도 좋은 곳이죠. 자, 그러면 일본은 반대로 오키나와는 무조건 사수해야 되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키나와를 지키던 일본의 전력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오키나와 방어군은 일본 육군의 32군이 맡았습니다. 1944년 3월에 창설된 이후 꾸준히 전력이 증강이 됐던 그런 부대예요. 사령관은 우시지마 미스루 중장입니다. 32군은 오키나와 본섬과 주변 섬들은 물론이고 오키나와 내에 있는 6개의 비행장을 방어하는 게 주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32군의 병력들을 좀 알아보면 주력은 강력한 포병 전력을 보유한 24사단이었고요. 3개의 보병 연대와 중포로 무장을 한 포병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부대 병력 중에 많은 수가 또 해외에 파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지 징집병 혹은 부족분을 보충병을 통해서 병력을 받게 됐는데 보통 부대의 전투력을 최고로 내려면 기존에 있던 병력들이 뭉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부대는 62사단이 있습니다. 62사단은 경보병사단이에요. 예하에 2개의 여단과 각각 5개의 대대가 있지만 포병이 없습니다. 경사단이라도 왜 포병이 없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사연이 있어요. 이들이 중국에서 오키나와로 부대 이동을 하던 와중에 중포와 중장비를 실은 수송선이 미 해군 잠수함에 의해서 격침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비와 포를 다 잃게 돼서 이제 그 이후는 오키나와에 전개된 이후에는 포병이 없는 보병의 부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큐슈 출신의 44 독립 혼성 여단이 있습니다. 이 부대도 부대 이동 중에 또 잠수함이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병력이 사망을 합니다. 4천여 명이 전사를 하고 600명만 생존을 해요. 그래서 다른 15연대를 보충을 해서 겨우겨우 5천의 병력수를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전차 전력으로는 27전차 연대가 있는데요. 중전차 14대, 경전차 13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전차 연대로 보면 엄청나게 적은 전차 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특이한 부대, 그리고 이 오키나와 전투 내내 많은 활약을 한 일본군의 부대가 제5 포병대입니다. 보통 일본군 포병하면 화력도 약하고 숙련도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니었어요. 이들은 중포로 무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군단급의 화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들었고요. 그리고 숙련도도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또 다른 특이한 부대 중에 하나는 오키나와 해군 기지병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임무는 평소에는 그냥 해군 기지를 방어하고 그리고 해군에 지원을 하는 임무였습니다. 최정예 구사단이 있었는데 이들은 일본 육군에서도 이들은 최정예다라고 손꼽히는 부대였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다가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이들이 대만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일본의 생각은 대만이나 오키나와를 침공할 수 있는데 대만도 지켜야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일본 대본령에서는 그래 그럼 구사단을 보내면 우리가 다른 사단을 하나 보내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구사단이 빠진 게 컸죠. 만약에 구사단이 안 빠졌으면 미군이 1개 사단 정도는 더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걔들이 제일 정예 부대였고 제일 중심을 지키는 부대였기 때문에 1개 사단이 뭐예요? 한 1.5배는 더 희생이 컸을 겁니다. 그 다음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건데 오키나와 현지 의용병이 2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력들이 좀 정상적이 아니에요. 14살 이상의 남학생들을 전투병으로 만든 거예요. 철혈 군왕대라고 해서 이들은 14살이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들이 총을 들고 애기죠, 애기. 네, 그들이 총을 들고 미군하고 전투를 하게 만든 거예요. 남학생만 동원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학생들은 힘의 유리대라고 비전투 병력이지만 간호 병력으로 활용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총 병력이 약 14만 명인데 전투력을 제대로 유지한 부대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미 해군 잠수함의 무제한 작전 때문에 그래요. 자, 일본군 지휘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이 전투에서 재미난 게 일본군 지휘관인데 사령관이 우시지마 미스루 중장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참모장이 조 이사모였어요. 근데 우시지마는 가고시마 출신이에요. 사스마번의 정토이고 아버지도 군인이었습니다. 물론 높은 집안은 아니고 무사 집안 같은 사람이었는데 육사가 3등으로 졸업했고 나중에 사관학교 교장도 지내고 일본군 요 당시 일본군 중에서는 굉장히 특수하게 좀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지적인 적. 일본군이 항상 왜 좀 나가자 싸우자 막 이런 스타일인데 굉장히 전술가연 타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머 감각도 탁월하고 중일 전쟁에 참전해서 주요한 전투는 거의 다 참전한 전. 안징 전투, 석가장 전투, 한카오 전투 뭐 그런데 이 전쟁들이 되게 악명이 높죠. 민간인 학살이라든가. 그런데 우시지마는 그런 데 연루된다기보다는 전술적 승리. 예를 들어 난징 때도 시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서 후퇴하는 중국군을 차단해서 포로만 2만 명을 잡았다. 뭐 이래서 전술가로서 아주 유명했고요. 반대로 조 이사무는 사관학교 3년 후배인가 그런데 후쿠오카 출신이에요. 당시 일본군 중에서는 최고로 유능한 장군이라는 평을 많이 들었던 장군인데 이 양반은 또 희한한 게 야전지휘관을 거의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참모야. 왜 이렇게 이상하게 똑똑하다는 소리 듣는 사람들 보면 참모장 출신들이 많아요. 언제나 참모인데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 중일 뭐 조선에도 왔었고요. 또 저기 인도 차이나도 가고 뭐 돌아다니면서 참모장만 했어요. 그런데 전쟁사를 보면 참 특이한 게 야전사령관 출신과 참모장 출신들, 책상에 있는 사람들 부딪히죠. 누가 잘 부딪히죠. 네. 근데 부딪히기도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누가 더 잔인할까? 보통 의외로 참모. 맞아요. 보통 오히려 죽고 죽이는 사람들은 행동을 해서 그렇지 마음적으로는 더 한데 책상에 앉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이제 난징에서도 피난민들이 10만이 몰려 있는데 거기 포를 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지 지휘관들이 봐도 이건 피난민인데 눈도 깜짝 안 하고 쏘라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능하다는 소리 들은 것 같아. 말과 행동으로 보면 딱 군인 같은 거죠. 그래서 우시지마도
당시 일본군은 민간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밥 먹고 막 이러는 아직 시대는 아닙니다. 굉장히 권위를 지키는데 권위를 지키지만 농담도 잘하고 이렇게 허세 안 부리는 스타일이었고 오히려 이사무는 딱 복장 갖추고 맨날 허세 팍팍 부리고 막 엄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뭔가 사단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조합에 대해서는 박사님이 생각할 때는 어떠십니까? 두 사람을 이렇게 대조적인 사람으로 임명한 거는 미군도 그렇고요. 이상하게 군지관들 사회 조직에서 이런 거 잘해요. 항상 대조적인 사람을 붙이려고 그래요. 네. 근데 대조적인 사람을 붙여서 생각처럼 팀워크가 잘 안 나와요. 네. 제가 전쟁사 보면 대조적인 사람 붙였다가 망한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통 공산권에서 이런 거 잘하지 않나요? 아니 사람이 다 그래요. 다. 다 그래요? 우리 대학 때 서클 할 때도 보면 누가 회장 되면 부회장 부회장을? 총무는 아. 항상 그 반대되는 사람을 붙여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자유진영에서도 보면 이쪽에 표를 많이 받는 이 대표가 있으면 반대편 표를 받을 만한 사람을 부대표를 네, 앉히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약간 그래야 마음이 네. 편한가 봐. 그래서 꼭 싸움나게 만들어요. 이 극으로 가게끔 하고 싶지가 않은 게 사람들의 심리인 건가 보죠. 그래서 이게 대조적인 사람이 성공하려면 정말 두 사람을 잘 알고 콤비가 맞는 사람을 붙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대강 저 사람은 좀 지적이고 저 사람은 좀 야성적이니까 붙여놓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싸움 만나요, 싸움 만나. 그러니까 볼트와 너트가 딱 맞아야 네. 이게 결합이 탁 돼서 압력을 견디는 건데 이게 안 맞으면 아무 짝에도 아, 세우는 그거 거죠. 안 되죠. 태평양 전쟁 당시에 필리핀과 레이테만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미군은 오키나와를 정조준한다. 일본군 역시 요충지였던 오키나와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곳에 방어 병력을 집중하게 된다. 일본군은 32군을 주력으로 강력한 포병 전력을 집결시키고 학도병까지 징병하게 되지만 상반되는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 지휘관으로 오면서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일본군을 좀 살펴봤다면 미군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키나와를 향하는 이 미군의 전력 어느 정도였나요? 오키나와 전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맨날 달라붙는 수사 같은 게 있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에서 벌어진 가장 큰 상륙작전. 그래서 규모면으로 좀 살펴보면요. 미 태평양 함대가 지금도 뭐 세력이 어마어마하지만 그때 당시는 병력 수도 많고 함정도 훨씬 많았습니다.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그 태평양 함대가 총 동원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동원된 함정의 수가 크고 작은 것 다 포함하면 약 1,800여 대 여척이 되고요. 그리고 병력들, 해군 쪽 병력들만 해도 35만 명 정도예요. 그 35만 명은 대부분 땅도 안 밟았습니다. 와.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군의 병력이 약 5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 작전인지 대강 감이 오죠. 지상군까지 합하면 지금 대한민국 군대보다 더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상군을 또 살펴보면요. 10군이 주력이고 그리고 미 해병 3개 사단 정도가 붙게 됐는데 18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사령관도 조금 재미난 사람이에요. 사이먼 버크너 중장이라는 분인데 이분 아버지도 군인인데 어떤 시대 때 군인일 것 같습니까? 이 시대면은 아버지면은 1차 대전 시대인 거예요. 그죠. 대부분 1차 세계대전이어야 되는데 이분 아버지는 무려 남북전쟁 당시에 남군의 장군이었어요. 그럼 굉장히 나이가 많이 돼서 늦둥이를 낳은 거네요. 네, 그 정말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이 군인이 된 거죠.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때 당시에 미 육군 장군들은 해군이나 해병대랑 그다지 친하지 않는데 이분은 두루 친했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정군 사령관을 하기에는 굉장히 적당한 인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키나와 전투를 혹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 즉 다영역 작전에 어떻게 보면 밑그림을 그때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작전에 동원됐던 육군, 해군, 해병대가 그들의 자산을 모두 다 모아서 필요할 때 육군이 요청하든 해병대가 요청하든 바로바로 투입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어마어마한 병력이 쏟아져 들어가는 상륙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일본은 어떻게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방어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 중에서 가장 잘 계획되고 가장 잘 준비되고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방어가 오키나와 방어전입니다. 그 일본군이 보통 포병 화력이 약했는데 이때는 포병도 굉장히 보강이 돼 있어가지고 오키나와 전투 참전했던 미군들 얘기 보면 그 일본군 포격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이런 적이 없는데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사연이 있는 게 아까 보면 잠수함에 많이 침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생산을 한 대포를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키나와까지 왔을 때 그냥 다 모아줬어요. 그래서 역대급 포병 화력이 오키나와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그 조그만 섬에 지금 한국군 전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포격의 효과가 어떻게 했어요? 네. 거기다가 우시지마가 또 굉장히 지적이고 전술가는 이 우시지마가 탁월한 전술가였잖아요. 그래서 오키나와 지형을 이용해서 완벽한 방어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도 얘기 나오지만 화망 같은 게 빈틈이 없었대요. 그리고 오키나와가 원래 석회암지대입니다. 석회암지대는 자연동굴이 많아요. 이 동굴을 연결해서 방어 지점을 설정하는데, 과거에 펠렐리우나 이오지마에서 이 땅굴 진지, 동굴 진지로 일본군이 재미를 봤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거의 종합판이었죠. 그래서 여기도 정말 완벽했대요. 그러니까 포탄이 떨어져. 그럼 미군이 뭐 숨을 거 아니야. 기관총 날라와. 그러면 또 어디 바위대에 숨겠죠. 그러면 엎드려 있는 미군 뒤쪽에서 땅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쏴. 그러면 얘들이 또 저쪽으로 피할 거 아닌가. 그러면 또 거기서 와. 어디 가서 어느 바위 뒤에 숨어도 은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그 병사들이 이렇게 좀 공황이 와요. 그러니까 베테랑 병사들도 전투가 벌어지면 보통은 자기 실력에 자신이 있거든요. 뭐 눈앞에서 병사가 쓰러져서 쟤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베테랑 병사들은 총알 날라온 방향을 알잖아요. 네. 그러면 쟤는 가면 구해올 수 있겠구나 싶은데 총알이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니까 나가는 순간에 내가 저걸 끌고 여기까지 살아서 올 수 있을까라는 공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괌사이판 이오지마까지 이미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답습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최종판이 오키나와였던 거죠. 네, 거기다가 여기가 평야가 있고 산이 있는데 산맥이 또 동서로 있고 남북으로 있어가지고 지형 자체가 완벽하게 십자, 물론 너무 넓긴 하지만 십자화방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오키나와 전투를 치르면서 일본군에 잘 설치된 방어 진지나 아니면 벙커에 미군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있을 때 네. 제일 겁났던 게 IED예요. IED가 땅을 파서 묻어놓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어떤 것을 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에 넣을 수도 있어요. 뭐가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걸어가다가 덤플만 보여도 스트레스 받고 벽에 담장이 조금 이상해도 의심스럽고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매 순간 매 초 숨그림 찾기를 하면서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드디어 이 태평양 전선의 미군이 1945년 4월 1일 일본의 마지막 요충지인 오키나와로 갑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죠? 예, 오키나와 침공을 위한 미군 전력들은 상륙 6개월 전부터 오키나와 근해에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44년 10월 10일 미 항공모함에서 날아오른 함재기들이 나하항과 운텐항 등의 일본 군사시설을 폭격을 하면서 오키나와 공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이게 그냥 단기간에 끝나고 공격 바로 전에 시작이 된 게 아니라 그러네요. 예,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특히 날씨가 좋을 때는 언제나 오키나와를 때리고 오키나와 날씨가 좀 나빠지면 주변에 큐슈를 때려서 일본군이 지원을 하지 못하게 아예 오키나와를 봉쇄를 시켜놓은 거죠. 물 속에는 잠수함이 있고 물 밖에서는 미군 해상 세력과 공중 세력이 연일 계속 때려댔습니다. 이게
본토 오키나와 본섬을 침공하기 전에 그냥 준비 단계에서 벌써 이렇게 피를 말리고 있었던 겁니다. 미군이 오키나와 침공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3개 단계로 만들었어요. 1단계는 본격적인 상륙 6일 전인 3월 26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먼저 오키나와 본섬의 남서쪽에 게리마 열도라는 이렇게 작은 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섬에 대한 상륙 작전이 실시되는데 그 섬만 상륙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남동쪽에서는 미 해병 2사단이 무력 시위를 하면서 기만 작전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상륙 당일이 되면 주력인 미 육군 10군 예하의 24군단과 미 해병 제3 상륙군단이 하고시와 수나베 지역으로 상륙을 해서 가데나와 용탄 비행장을 점령을 하고요. 육군인 10군의 임무는 하고시에 상륙을 해서 가데나와 용탄 비행장을 점령하고 내륙으로 진출을 해서 오키나와 섬을 남북으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해병대에게 주어진 임무는 북쪽으로 진격을 해서 오키나와 그 북쪽 지역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되면은 본섬의 북서부에 위치한 이에시마 섬을 점령을 하고 오키나와 전역을 점령을 하는 게 2단계예요. 그리고 3단계는 오키나와를 보면 오키나와 주변에 작은 섬들이 많습니다. 네. 그 섬들을 다 점령을 해서 오키나와 지역을 완전히 미군의 수중으로 집어넣는 게 미군이 계획한 3단계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하공항이 이제 딱 오키나와 중남부에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거기가 평야 지역이고 남쪽에 이제 그 해군 기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한마디로 고기가 점령하기도 좋고 한번 점령하면 자리 잡기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남쪽 점령하고 북쪽으로 쫙 밀고 올라가면 오키나와 점령이 끝날 것이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운 거겠죠. 네, 근데 사실 미군이 잘못한 거는 해병대를 북쪽으로 보내고 육군을 남쪽으로 보냈는데 사실 북쪽은 가봤자 별게 없어요. 그래서 일본군은 이미 그걸 예상을 하고 북쪽에는 2개대밖에 안 두고 남쪽에 병력을 몰아넣고 있었는데 남쪽으로 육군, 북쪽으로 해병대를 보낸 게 어떻게 보면 실수였고 시간을 약간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미군이 어떻게 상륙해서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우시지만 정확히 예측했는데 뭐 뛰어나기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정도는 예측할 것도 같아. 뭐 거기 상륙할 때가 저기밖에 더 있어. 그래서 모르죠. 허를 찌를 수도 있었으니까. 그 생각도 했대요. 네. 일본군 입장에서는 오히려 걱정을 했어요. 오히려 남쪽 해변서 상륙해서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과 남쪽에서 치고 올라오면 우리가 제일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미군은 야 남쪽은 전부 절벽이고 뭐 산호초 못 간다. 그래서 미군이 확실히 저 조그만 섬에다가 지금 대한민국 군대 전군을 집어넣고 한 달 동안 작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량을 못 댈 걸 아마? 60만 명을 저 섬에다 먹을 것 갖다 줄 수 있는 수송선 가진 나라가 지금도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미군은 확실히 좁은 거 이런 거 싫어해요. 근데 또 일본군은 또 좁은데 뭐 이상한 데로 쑤시고 들어오는 게 이런 거 아주 주특기니까 자기들은 저걸 걱정하고 미군은 오이 저런 데로 어떻게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전쟁할 때 보면 그렇게 연구 많이 하고 뭐 세계 전쟁사 공부해도요 다 지 살던 대로 해요. 타고난 대로. 예. 근데 공교롭게 전투가 일어난 날이 4월 1일 만우절이에요. 아니 만우절이 네. 전 세계 만우절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만 만우절이 아니라? 아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나라만 만우절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그럼 미국도 학생들이 책상 그럼요. 뒤집고 그래요? 그거는 책상 뒤집진 않는데 네. 그런 장난을 해요. 하죠. 그래요? 네. 예, 풀스데이라고 뭐 풀스- 이렇게 네. 좀 속이는 날 해서 주로 선생님한테는 잘 안 하고 친구들끼리 하죠. 미국도 만우절이구나. 예. 그렇구나. 그러면 4월 1일 공격한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지롱. 만우절이네. 진짜로 4월 1일 날. 근데 이날이 또 부활절이었어요. 아 부활절이기도 해요? 예. 근데 사실 전쟁할 때는 뭐 미신이든 뭐든 꿈자리만 사놔도 그렇죠.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우절이어서 부활절이어가지고 이 어느 쪽을 믿어야 되냐고 고민 많이 했대요. 거짓인지 부활하는 것인지. 예. 그리고 가서 속임수에 당할지 아. 죽었다 살아날지 와 이거 뭔가 좀 찝찝하고 이상야릇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네요. 그래서 상륙을 했는데 정말 만우절 부활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일본군은 늘 공격적이고
해변에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상륙 적극적으로 당일날. 막잖아요. 그거를 하지 말자 그러면 그냥 막 비겁한 놈, 치사한 놈 막 이렇게 몰아가는 분위기였는데 오시지만은 여기는 소모전이다. 그렇다면 상륙 당일날 해변에서 죽지 말고 최대한 끌어들여서 우리가 설치해 놓은 함정 안에 끌어들여서 미군을 최대한 소모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해변 저항을 금지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안에서 엄청 포사격될 거거든요. 미군 상륙하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해병대 고참병들이 상륙 당일에 아마 전사자, 이 오키나와 전투 전체 전사자의 80%는 첫날 나올 것이다. 뭐 그러면서 탕작도 많이 해봤잖아요. 네네. 또 그래서 신병들한테 엄청 정신교육 시켰대요. 근데 막상 내리니까 만우절, 부활절 총알 한 발 안 날라오고 이날 죽은 사람이 28명이에요. 5만 명이 상륙했는데 죽은 사람이 28명이에요. 뭐 이건 뭐 사망자를 뭐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적은 숫자의 사망자만 나와요. 네, 그래서 신병들이 엄청 항의했답니다. 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이렇게. 뻥이었지. 그리고 치사하게 거짓말을 해도 고참이 군기를 잡아도 치사하게 이런 걸로 잡네. 만우절이잖아요. 만우절이니까. 그래서 거의 나중에는 고참들을 그러니까 단체로 항거하는 이 수준까지 갔었대요. 너무 심하게 일단 군기를 잡았으니까. 예, 뭐 자기들은 심하게 한 거 아니지 있던 얘기 해준 건데. 그런데 진짜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거였어. 그래서 해도 이렇게 치사하게 할 수가 있냐. 니네가 뭐 이러면서. 오마 해변이라고 생각했어 봐.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고참들은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그들이 싸운 사이판, 괌에서 그런 전투를 겪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자신들은 본고를 이야기했는데 첫날이 그들의 예상처럼 안 된 거죠. 그럼요. 그런데 전쟁터를 가 보잖아요. 전투할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습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가 아니면. 제가 어떤 전투에 종군을 같이 했냐면 지역 탈레반의 리더를 체포하는 작전에 제가 동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탈레반 지도자가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보가 오기 전까지 부대는 다 동원돼서 무장한 상태로 차량 옆에서 대기해요.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휘관은. 지금 가냐? 그럼 병력들 다 탑승합니다. 통화하다가 그 정보가 아직 확인 안 돼서 다시 내려요. 이게 피를 말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병력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빨리 가서 차라리 그냥 한판 붙어야 되는데 걸어도 안 나오고 계속 가도 안 나오고 일본군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언제 전투를 하는 거야? 이런 상황인 거죠. 오히려 이 심리적으로는 더 불안하고 더 무섭고 더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큰 피해 없이 미군이 상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작전은 무난히 흘러가는 분위기지만 사실상 그 병사들이 느꼈을 불안감은 사실 실제 전투가 일어난 것보다도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의 전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섬 서쪽 끝에 상륙해서 동쪽까지 쫙 가서 섬을 반으로 자르는 그 작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10일을 예상했다고요? 10일을 처음에 예상을 했어요. 10시간. 몇 시간 안 걸렸어요. 10시간도 채 안 걸렸어요. 근데 평균 12km라고 했으니까 진짜로 저항이 없었으면 그 정도에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저항을 안 받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1단계가 너무 빨리 끝나니까 지상군 사령관인 버크너 중장이 그러면 2단계로 바로 넘어가자라고 해서 2단계를 발동을 시켰습니다. 네. 2단계는 섬을 석권하는 거죠. 남북전범. 남북 다. 그래서 미 해병 6사단은 북쪽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간헐적인 저항이 있었죠. 왜냐하면 2개 대대 정도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냥 뭐 순조롭게 진격을 해서 모토부 반도를 봉쇄를 합니다. 참고로 모토부 반도가 오키나와 여행 가시는 분들이 꼭 가시는 추라우마 수족관이 있는 그런 유명한 관광지예요. 미 해병대 22연대 2대대는 4월 13일 날 오키나와 본섬 최북단의 해도곳 시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당도를 합니다. 4월 1일 날 상륙을 하고 4월 13일 날 북쪽 끝까지 벌써 병력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뭐 거의 정리가 됐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남쪽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공포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포 영화는 항상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 공포, 일촉즉발의 공포를 계속해서 견뎌내야 되거든요. 근데 나온다 했는데 휴 다행이구나 할 때 터지거든요. 일본은 분명 이곳을 오키나와를 가장 중요한 방어
전략 거점이라고 생각하고 방어를 했고요. 미군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상륙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테랑 고참들은 이곳을 막아야 한다. 들어갈 때 우리 아마 이번 상륙작전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오늘 나올 것이다 라고 후임들에게 가르쳤는데 거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고요. 상륙을 하고 나서 1단계에서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때쯤 되면 사람들의 마음, 병사들의 마음은 포기했나? 자, 이제 우리에겐 승리만 남아있나라고 안도할 때쯤 이때 튀어나오거든요. 그 공포. 지금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거든요. 다음 이 시간 진정한 오키나와 전투가 시작됩니다. 과연 미군과 일본군의 치열한 전투는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준비 잘 해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1945년 4월 1일 미군은 일본의 마지막 남은 방어 요충지인 오키나와를 향해 상륙을 개시한다. 하지만 큰 피해를 우려한 미군의 예상과 달리 해안가에는 적막만 감돌게 된다. 한편 일본군은 접근하는 미군을 향해 매복 진지들을 구축하고 기습을 준비하는데 태평양 전쟁 당시 마지막 전투로 기록된 오키나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태평양 전쟁 최후의 혈투 오키나와 전투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